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시스컴 공부하러 오셨죠? 반갑습니다. 공무원 국어를 맡게 된 주용춘 선생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요즘에 공무원 시험은 실용국어 쪽으로 방향이 이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이제 실생활에서 많이 쓰는 어휘들 있죠. 한자 어휘라든지 한자 성어, 그 다음에 맞춤법, 이런 문법적인 요소들 있죠. 이런 것들 중심으로 여러분이 조금 더 신경 써서 공부를 하시면 여러분이 원하는 국가에서 원하는 그런 인재상이 여러분이 되실 겁니다. 자, 지금 오늘 배울 내용은요, 여전히 조금은 부담스러운 부분으로 남아있는 영역이죠. 문학의 일반적인 얘기들, 문예 사조, 이런 조금 골치 아프면서도 좀 암기를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조금 다룰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문학의 장르, 자, 이런 것들을 좀 포괄적으로 여러분께 잡아드리도록 할 겁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요. 자, 일단, 문학 일반론을 같이 한번 선생님이랑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우리 교재로 따지면 20페이지입니다. 20페이지 보면, 자, 현대문학의 문학 일반론입니다. 자, 문학의 정의입니다. 문학의 정의. 자, 여러분, 문학이라고 하니까 되게 거창한 것 같잖아요. 여러분, 인터넷에 댓글 언제 다십니까? 아주 쉬워요. 여러분이 뭔가 좀 주목받고, 그러니까 주목이 되고, 그 다음에 막 관심 가고, 막 강력한 자극이 왔던 그런 사건이 있다면, 여러분 막 댓글 달고 싶지 않아요. 그죠? 자, 그래서, 원빈이 이나영하고 사귄대. 그러면 이제 막, 인간의 가치 있는 체험. 자, 여러분 여기서 가치 있고 없고를 결정하는 것은, 여러분 필자가 결정하는 겁니다. 또는 화자가 결정하는 거, 작가가 결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가치라는 것은 주관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자, 일단 여기서 뭐 작가에게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고 와닿았던 이야기들 있죠. 자, 그런 체험들을 담았다는 얘기입니다. 자, 무엇으로 표현을 했냐? 말과 글을 언어로 표현을 했다. 자, 언어로 표현한 예술 장르다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어요. 자, 나머지 이제 뭐 무용이란 자, 무엇이냐? 그럼 무용이란 몸으로 표현한 예술이다. 그렇지? 미술이란 뭐 색과, 그지? 이런 선으로 표현한 예술이다. 음악이란 뭐 소리로 표현한 예술이다. 이렇게 가겠죠? 자, 문학은 언어로 표현한 예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 안에 이제 모든 내용들이 다 들어있어요. 가치 있는 체험이라는 거 있죠? 이게 바로 뭐가 됩니까? 내용적인 요소가 되고요. 이 말과 글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 형식적인 요소가 될 겁니다. 그래서 문학이라는 것도 예술 장르와 마찬가지로 어떤 내용을, 작가의 의도겠죠. 자, 이 내용을 그 다음에 어떤 형식, 언어적 형식으로 전달하는 것이 바로 문학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내용 조건 나왔죠? 가치 있는 경험. 자, 그 다음에 형식 조건, 형상화된 언어. 여러분, 이 형상화된 언어란 말을 잘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형상화. 이 문학이라는 것은 형상화예요. 왜 형상화냐? 형상화할 때 화자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형상이 없는 것을 형상이 있는 것으로 변화시켰다. 될 화자, 변화시킬 화자. 자, 그러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작가가 이제 막 5년 동안 사랑했던 사람한테 배신당했어. 그러면 이제 그것이 가치 있는 체험입니까? 가치 있는 체험이라는 건 뭐라고 선생님이? 의미 있는 거, 자극을 주는 체험 있죠? 그런 체험들이에요. 배신당했어. 하하. 어때? 자, 배신당했으면 막 밑에서 올라오겠죠? 그래서, 배신감, 홀감을 할 수도 있겠죠? 자, 배신감 올라옵니다. 그래서 막 배신감이 막 올라와. 자, 이것을 막 표현하고 싶은데, 이 배신감이라는 건 사실 우리 내면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내용적인 요소들을 잘 보게 되면 이 가치 있는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추상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머니의 사랑을 보여주고 싶어. 그런데 어머니의 사랑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내면적인 거. 자, 관념적이고, 자, 이런 정서적인 것들. 자, 이런 것들. 자, 형태가 없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형상이 없다. 그지? 그래서, 자, 이런 것들은 형상이 없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가요. 여러분, 문학에서 가장 기본이면서 이 개념을 끝까지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풀어갈 때 기본적으로 이게 당연한 표현이구나라고 하는 인지를 하려면요. 문학의 기본적인 여러분 창작의 기본 틀입니다, 이게. 아셨죠? 형상화라는 거. 이 개념을 정확히 잡고 가야 되니까 잘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먼저 추상적인 관념, 이런 것들을 주제, 체험이고, 자, 이런 것들이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을 전달하는데 이런 내용들은 형상이 없어. 눈에 안 보이는
보인단 말이죠. 형체가 없어요. 여러분 사랑이 떠나가네. 여러분 사랑이 눈에 보이진 않잖아요. 내 마음에 사랑이 가득 찼어. 어디 보여줘? 안 보여. 자, 그래서 여러분 배신감이야 떠났는데 올라도 배신감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배신감을 느끼는 작가는 그걸 표현합니다. 여기 시를 쓴단 말이야. 내가 느끼는 이 감정, 배신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손톱 가장자리에 살갗이 벗겨나갔다. 손톱을 타고 찢겨나가는 그 살갗. 살짝만 잘라내면 될 줄 알았다. 손으로 잡아서 들어올리니 갑자기 손톱을 주위를 타고 돌면서 그 살갗은 벗겨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피가 맺히기 시작했고 통증이 있었다. 나도 몰랐다. 이렇게 힘들 줄. 얼마나 힘든데. 라는 말을 막 묻고 싶겠죠. 근데 이걸 형상화를 해야 돼. 눈에 안 보이니까. 얼마나 힘든지는. 그치? 자, 그래서 이것을 막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그것을 끝내 뜯어냈다. 손톱에 피가 흐르기 시작했고 손톱이 달랑달랑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거 2, 3일 지나니까 갑자기 손톱이 올라오기 시작했고 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손톱을 들어올리니 그 손톱이 뜯겨져 나갔습니다. 그 뜯겨져 나가는 그 손톱을 가지고 아스팔트에 문댔어요. 갈았습니다. 그 살점들이 아스팔트에 빈틈을 가득 메웠어요. 그러면서 엄청난 쓰라림이 다가왔습니다. 자, 피가 뚝뚝 떨어집니다. 그 손가락으로 소금물에 담갔어요. 자, 여러분, 제가요 배신감을 느꼈다는 말 단 한마디도 안 했죠. 자, 여러분 지금 보면서 뭐 저 새끼 왜 저래? 뭐 이럴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일종의 제가 예를 들어 드린 겁니다. 이렇게 감각적인 표현을 활용해서 여러분한테 제가 배신감의 정도가 어떤지를 여러분도 공감할 수 있게끔 보여준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제가 드린 말씀들 아스팔트에 막 문대네 살갗이 살점들이 아스팔트 빈틈을 메우네 이런 것들 영상으로 다 떠오르죠. 자, 영상으로 떠오른다는 거 그것이 바로 여러분 형상화됐다는 것입니다. 자, 그만큼 마음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자 괴롭다는 것을 그렇게 제가 형상화를 해준 겁니다. 여러분 사랑을 확인하고 싶을 때 그러잖아요. 얼마나 나 좋아해? 그러면 오빠 나 얼마나 좋아해? 그건 많이. 얼마나 많이? 보여줘. 이런단 말이야. 자, 그러면 꽃 1000송이를 사다가 딱 줍니다. 그죠? 꽃은 눈에 보이잖아요. 아니면 이제 비싼 반지 같은 거 이렇게 주죠. 그런 거 형상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그것으로 사랑을 대체하는 겁니다.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문학에서 전달하려고 하는 이 내용 같은 경우는요. 이런 사랑처럼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랑을 어떻게 해요? 눈에 보이게 표현해 주는 겁니다. 자유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자유 눈에 안 보입니다. 우리 자유로운 세상을 갈망해 뭐 이런 것들 있죠. 눈에 안 보이는 생각이잖아요. 이런 생각을 전달하고 싶어. 그치? 어떻게 해요? 자, 새가 돼서 날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새가 돼서 날아가는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그렇죠? 자, 이렇게 보여주는 것을 형상화라고 한다. 자,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표현을 할 때 이런 배신감도 지금 보시면요. 자, 이것을 이런 방식으로 표현한다 이거지. 어떻게? 감각적인 단어들을 이용하고, 그치? 자, 감각적인 단어들을 이용해서, 자, 눈에 보이게끔 해주는 것. 그것을 뭐라고 한다? 형상화를 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여러분께서 이렇게 문학의 표현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내용을 이런 방식으로 전달한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이 감각적인 언어들 있죠? 그 감각적인 언어들이 바로 형상화된 언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런 개념을 가지고 여러분이 문학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죠? 다음, 문학이 다른 예술과 구분되는 점 언어를 통해서 표현된다라는 점. 자, 그 다음, 문학의 형상화. 구상화란 말은 뭐죠? 구체적인 형상화다 이런 뜻입니다. 언어를 통해 현실 세계를 더욱 실감나게 바꾸어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실감나게란 말 뭔지 알겠죠? 실감나게, 자, 생동감 있게 현장에서 보여주듯이 그렇게 표현해 주는 겁니다. 아셨죠? 근데 예를 들어 내 친구는 다혈질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그지? 너 왜 한 달 전에 빌려간 50원 안 갚아?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뭐 이렇게 소설로 현장감 있게 보여주는 것. 그런 것들이 조금 더 형상화가 잘 된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자, 다음 가볼게요. 자, 문학의 본질이 있는데요. 문학의 본질. 자, 문학의 본질인데 여러분 기본적인 핵심들만 잡아봅시다. 구비문학. 구비문학은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들 있죠. 전설, 신화, 민담 이런 것들 있죠. 자, 그런 것을 말하고요. 기록문학이라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문학들 있죠. 자, 문자로 기록된 문학들을 다 말합니다. 자, 다음.
개인의 특수한 체험이다. 그렇죠. 자기의 체험이지만 여러분 예를 들어서 관동별곡이라는 작품이 있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진달래꽃이라고 합시다. 여러분 유명한 작품이니까 이거 뭐 이별을 했다. 그럼 이별은 누구나 그러니까 그 사람만의 체험이긴 하지만요. 사실 이별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은 누구나 다 겪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보편적인 삶과도 연결되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다음 사상과 정서의 표현이다. 이 사상과 정서, 자, 요게 바로 가치 있는 체험입니다. 체험에서 비롯된 사상과 정서, 추상적 관념이죠. 자, 요게 이제 내용적인 요소다라고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됐죠? 다음 개연성 있는, 자, 개연성 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자, 그런 허구의 세계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어느 정도는 현실성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문학의 세계는 허구의 세계이지만은 실제 생활과 완전히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작가의 상상을 통해서 자, 실제 생활에서 모된 거다. 유추된 세계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드라마 같은 경우에 너무 환타지 같아 이런 생각이 드는 드라마도 있지만 사실상 자, 현실에서 일어나기 어려울 뿐이지 일어나지 못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현실과 자, 이런 문학의 세계라고 하는 것이 당연히 유사성을 띠게 된다라는 걸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유추된 세계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됐죠? 오케이. 자, 통합된 구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 내용적인 요소와 그 다음에 여기 형식적인 요소죠. 자, 이것이 긴밀하게 결합되어 있다. 이런 뜻입니다. 다음. 자, 기출문제 한번 볼까요? 문학은 적절한 걸 고르래요. 2007년 문제였습니다. 문학은 인간의 상상력을 활용한 현실의 모습을 그려냅니다. 재현해낸다는 얘기죠. 자, 이때 형상력을 활용하여서 현실의 모습을 그려내는 것이기 때문에 현실을 그대로 똑같이 베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자, 이때 그려낸다는 것은 재구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재구성. 자, 그다음 다시 말해 작가의 상상력에 의하여 현실을 재창조, 재구성하여 작품 속에 도입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볼 때 문학과 현실은 무슨 관계가 있다? 아하, 비슷한 관계, 유사성이 있다라는 얘기죠. 바로 유추관계를 이야기한 겁니다. 다음 가볼게요. 자, 문학의 특징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언어의 예술, 맞죠? 정서와 사상의 결합이다. 맞고요. 상상하고요. 실제 생활을 no. 실제 생활과 유사한 것뿐이지 실제 생활의 묘사는 아닙니다. 여러분, 실제 생활을 묘사하면 혹시 일기가 아닐까요? 역사 기록이 아닐까요? 자, 가치 있는 처의 반영. 네, 5번은 적절하죠. 4번이 정답. 어렵지 않죠? 다음. 자, 문학의 기능입니다. 여러분, 문학을 읽으면 작품 어때요? 여러분, 쾌락이라는 말에 대해서 너무 거부감 갖지 말고요. 그냥 즐겁다 이거야, 마음이. 여러분, 원빈 보면 어때요? 즐겁죠? 그죠? 자, 여러분, 전지현 보거나 아니면은 김태희 씨를 보면은 어떻습니까? 마음이 좋아요. 그지? 마구 좋아. 그냥 좋아. 이런 게 쾌락적 기능이야. 그지? 자, 그냥 마음이 그냥 감동이 온다 이거죠. 감동. 근데 가끔씩 여러분 보세요. 인간극장에 나오는 선행을 베풀었던, 그죠? 지하철에 뛰어들어가지고, 먼저 이제 일본에서, 구했던, 어린이를 구했던 청년의 이야기라든지, 그죠? 자, 그 다음에 어려운 상황에서 막 정글 속에서 이제 탐험을 하면서, 이제 먹을 걸 구하고, 어려움을 극복하는 어떤 병만족의 이야기, 그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또 순국 소녀들의 어떤 그 희생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죠? 자, 이런 문학적인 이야기가 가공의 이야기를 할지라도 그것이, 자, 교시적 기능이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역시 감동이 있지만 이건 어때요? 이건 담고 싶죠. 그죠? 오케이? 자, 이거는 배우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교훈적 기능을 갖고 있다는 얘기고요. 자, 이 두 가지 기능을 다 준다라는 것도 괜찮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감정적인 어떤 그 기쁨, 만족감 이런 걸 두는 것이고요. 요거는 뭔가 지적인 작용, 이성적인 부분에서 나도 좀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죠? 바람직한 삶을 되돌아보게 되고 삶의 자세를 생각해보게 하는 그런 기능. 자, 그다음 문학에서 미의식이라는 말이 있는데 요거 좀 알아둡시다. 자, 요거 별표를 치시고요. 자, 5번 생략하고 6번으로 바로 가는 거예요. 자, 숭고미, 우아미, 비장미, 골개미 이런 게 있어요. 자, 이게 뭐냐? 여러분 숭고미 그러면 흔히 여러분 언제 느껴요? 네, 현충일 선국 선현들의 숭고한 희생. 자, 그들의 희생을 생각하면서 그분들의 희생을 생각하면 여러분 자, 1분 동안 묵념. 자, 이런 겁니다. 숭고하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숭배하다, 존경한다 이거죠. 자, 무엇을, 그들의 높은 것을 존경하는 그런 아름다움이죠. 무엇을 존경하는 겁니까? 정신적 경지가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숭고미는요, 기본적으로 자, 자아가 있죠. 자, 자아가 있고 대상이 있으면 자, 이 나와 자아와 대상 중에 대상이 뭔가 좀 도덕적으로 우월해요. 그래서 자, 이분이 좀 더 도덕적으로 우월하다. 그제? 도덕적 또는 정신적으로 좀 더 우월한 대상이구나. 그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자, 뭔가 닮고 싶다라는 거지. 그치?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 우리는, 자, 뭔가 지향하는 태도. 그치? 자, 지향하는 태도, 닮고 싶은 태도 있죠. 그죠? 자, 그런 태도를 배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작품 속에서 여러분 어떤 감동을 할 때, 여러분 여기서 미의식이라는 것은 일종의 감동이에요. 아름다움이나 감동. 자, 그래서 여러분 숭고함에서 느껴지는 감동이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나보다 좀 더 멋지게 살고, 나는 그렇게 못하는데, 그치? 예를 들어 현금 수송차가 갑자기 촥 전복이 됐어요. 그치? 그래가지고 막 현금이 쏟아집니다. 흩날리고 있어요. 막 사람 달려들어가지고 막, 으악! 막 줍고 있는데, 더 다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막 돈보다는 사람들의 안전을 신경 쓰고 있는 어떤 사람이 보였다. 와우, 멋있다. 자, 그러면 그분, 자, 저 사람의 삶의 태도 참 멋지다라고 우리가 지향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나보다 정신적으로, 도덕적으로 우월한 사람을 봤을 때, 그 작품 속에서 그런 것들을 목격했을 때 우리가 감동이 오게 되죠. 그때 느껴지는 감동이 숭고함이에요. 여러분, 우아미는 말 그대로, 우와! 완전 아름다워. 어떻게 저렇게 아름답지? 그래서 외적인 아름다움에 좀 초점이 있습니다. 숭고함에는 좀 내적인 속성에 초점이 있다면, 자, 이 우아미 같은 경우는, 와, 너무너무 아름답다. 자, 자연 속에서 정말 나무랄 데 없는 조물주의 어떤 화려한 솜씨가 발휘된 이런 아름다운 풍경이야. 경치나 이곳에서 놀고 싶어, 살고 싶어. 좋아, 좋아. 뭐 이러면서 이제 얘기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여기는 이제 자아가 완전히 이 세계와, 그치? 자, 거의 합일이 돼 있고, 몰입이 돼 있죠, 그죠? 자, 역시 지향하는 것이고요. 자, 둘이 이제 갈등 없이 조화를 이루고 있구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비장미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 비장하다 그러면 앞으로 이제 슬프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원래 뜻은요, 씩씩하고 엄숙한, 그러니까 뭔가 씩씩하고 그 다음에 슬프다 이런 뜻이긴 하지만은요, 일단은 슬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런 경우는요, 자아와 세계가 갈등 관계에 놓여 있어요. 갈등 관계에 놓여 있고 이때 세계의 힘이 훨씬 셉니다. 그래서 자아가 좌절을 겪고요. 자, 그래서 나는 그 사람과 함께 하고 싶은데, 그치? 자, 신분 때문에 그 사람과 함께 할 수가 없어. 우와, 뭐 이런 거 있죠? 자, 그때 통곡이 나오고 슬픔이 나옵니다. 난 자유롭게 살고 싶은데, 자유롭게 살고 싶은데 구속당하고 있어. 괴로워, 힘들어, 뭐 이럴 때, 그렇죠? 나는 정말로 가족과 함께 정말 생계 걱정 없이 살고 싶은데 난 너무도 일을 해도 뭐야 가난해서 벗어날 수가 없어. 막 아무리 노력해도 이 세상이 넘어설 수 없는 벽이 있어, 이 세상에. 자, 따라서 그때 슬픔이 오게 되잖아요. 자, 그렇게 해서 어떤 현실의 장벽에 부딪혀서 좌절을 겪었을 때, 자, 그때 느껴지는 미의식. 자, 여러분 그럴 때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진한 감동이 오죠, 그죠? 마음도 아프면서 연민도 들고, 그죠? 자, 그럴 때 느껴지는 미의식이 바로 비장미구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골개미는 그냥 여러분 자아와 세계가 역시 갈등 관계이면서 이때는 자아가 좀 더 훨씬 더 우월해요. 그렇죠? 우월해가지고 자, 이때는 깔보는 거, 조롱하는 거 이런 거 생각하시면 쉬워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그냥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자, 풍자나 해악의 작품. 자, 바보 자식들, 너네들 그래 똑바로 살아, 뭐 이런 거 있죠. 자, 그런 것들이 이제 풍자해악의 작품이죠. 이 골개라는 것은 이제 웃음을 주는 거기 때문에, 자, 이런 웃음을 유발시키는 어떤 작품들을 우리가 골개미라고 하는구나. 근데 그 웃음이라는 게 어떤 때 생겨나냐면요, 보통 이럴 때 생겨나요. 일단 보통 자기가 망가질 때 생겨나잖아요, 그렇죠? 그 개그맨 중에서 자기를 망가뜨려 갖고 웃기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뭐야, 이러면서 웃기는 사람들. 자, 이런 것들은 해악적인 사람들이고요. 어떤 사람들은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좀 이렇게 막 이렇게 깔아뭉개거나 단점을 들추거나 막 그러면서 그냥 뭘 고쳐, 얼굴 고치나 될 것 같아. 뭐 고쳐도 안 돼. 뭐 이러면서 이제 막 이렇게 깔보면서 깔아뭉개면서 또 웃음을 유발하는 사람이 있겠죠. 자, 깔아뭉개는 웃음이 바로 풍자고요. 자기를 망가뜨리는 게 해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해악이 조금 더 보는 사람이 편해요. 자, 그렇죠. 자, 이런 정도로 여러분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문학에서 느껴지는 미의식도 다르지 않아요. 이 네 가지 중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계속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문학의 갈래가 있는데요. 자, 문학의 갈래, 어디 갈래? 자, 이런 갈래가 아니죠. 여러분 가끔 이제, 제가 이제 강의를 하는 걸 듣다 보시면요. 가끔 화가 날 때가 있을 거예요. 어떻게 저런 저기 유머야, 뭐야, 막 돌려주고 싶고 막 모니터 깨고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참으세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막 집에 갈래, 안녕? 뭐 이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여러분이 분노한다는 건 그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의 정신세계가 건강하시다는 거예요. 만약에 제 개그에 웃으신다면 여러분은 그거 좀 조금 문제 있어요. 사회생활에 문제 있거나 주변에 친구가 없거나 잘 돌아보세요 한번. 자, 갑니다. 여러분 한번 갈래요? 자, 갑니다. 문학의 갈래. 자, 2분법, 3분법, 4분법이 있는데 다른 거 필요 없고요. 4분법 알아두세요. 4분법. 자, 4분법. 자, 문학 작품을 자아와 세계의 대립구도로 파악하는 방법입니다. 작품의 내적 자아와 작품의 내적 세계, 작품의 외적 자아와 작품의 외적 세계. 어우, 복잡해. 자, 이런 거 기억하지 마시고요. 자, 일단 서정자, 서사, 극, 교술 네 가지 장르가 있다. 자, 이 네 가지 장르의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책에는 있나요? 이 표가 빠졌나? 자, 같이 볼게요.
아, 있군요. 여러분 23페이지에 거기 팁으로 나와 있는 표를 보세요. 그 표를 보시면요. 자, 이렇게 나와 있죠. 이쪽에다 좀 적어볼게요, 선생님이. 자, 서정 장르가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알고 있는 시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서사 장르, 대표적인 게 소설. 자, 그 다음에 극 장르, 교술 장르 이렇게 나눠지고 있죠. 자, 먼저 이렇게 기억을 하세요, 여러분. 서정, 시라는 것은 결국 세상을 자기 주관적으로 변형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 세계를, 객관적인 세계를, 객관적 세계를 뭐 하는 것이다? 주관화시키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세계를 어떻게 한다고요? 주관적으로 변화시켜서 표현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오, 어떡해요? 자, 예를 들어서 밤이, 동짓밤이 너무 길어. 나 그거 잘라가지고 그냥 이불 속에 넣어놨다가 님이 휴가 나왔을 때 같이 이렇게 꺼내가지고 그 시간 쓰고 싶어. 아니, 시간을 마음대로 마치 사물처럼 쫙쫙 재단해가지고 잘라가지고 보관, 냉동 보관했다가 그지? 님 오시면 꺼내갖고 쓰겠다는 거. 예를 들면 이런 사고. 이런 게 뭐예요? 세상을 자기 멋대로 변형시키는 거잖아. 그쵸? 뭐 의인화를 시킨다든지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시는 기본적으로 여러분 뭡니까? 주관화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주관화시키는 거 사실 많이 있는데 뭐 추상적 대상을 구체화시킨다든지 그죠? 감각을 전이시킨다든지 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서정 장르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세상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간다 이거죠. 자, 다음 반대로요. 오히려 내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세상과 닮아야 되겠고 내가 세계화가 되고 세계가 가지고 있는 어떤 본질적인 것들, 교훈적인 요소들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세계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사상들에 내가 동화가 되고 자 발견하게 되고 진리를 발견하게 되고 이런 장르가 바로 이제 보통 수필 장르가 그렇거든요. 예를 들어서 나무가 이렇게 있어. 나무 여름에는 이렇게 막 산발을 한 채 잎사귀를 이렇게 가득 매달고 있던 나무가 가을이 되니까 나뭇잎이 하나하나 떨어지면서 가지가 이제 앙상하게 남았어. 그래, 맞아. 인생이란 저런 거야. 맞아. 그래, 내가 젊을 때 가지고 있었던 그래, 그녀를 향한 미련 그리고 내 욕심 이런 것들 모두 다 세월이 흐르니 점점점 없어지고 다 떨궈지는 것이구나. 나도 이제 홀가분하게 이렇게 겨울나무처럼 앙상한 나무처럼 서 있구나. 그 인생이란 그런 거야. 점점 버려가는 거구나. 그러면서 행복해지고 홀가분해지는 것이구나. 깨달음이잖아요. 나뿐만 아니라 세상이 그렇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내 멋대로 변화시키는 거 그 안에도 물론 그런 발상은 있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세상에 맞춰지는 겁니다. 내가. 그치? 그래서 이것은 나라는 녀석이 바로 세계화되는 것이다. 자,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아셨죠? 자, 그 다음 이 서사나 극장르는요. 기본적으로 대립구조예요. 자, 소설이나 희곡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게 쉽잖아요. 예, 소설은 서술자가 있고 얘는 서술자가 없고 그 차이만 있는 것이지. 자, 기본적으로 자아와 세계의 무슨 구조다? 대립과 갈등 구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세계라고 하는 요소는요, 뭐, 한 사람 개인일 수도 있고, 집단일 수도 있고, 뭐, 운명일 수도 있고, 자연재해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어쨌든, 자, 이 캐릭터, 인물과 기본적으로 갈등하고 대립하는 구도를 갖고 있다라는 점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저는 4분법을 정리를 하면 될 겁니다. 여러분, 이 개념, 자아와 세계의 관계로 설명하는 거 있죠. 그죠? 요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극은 다만 무대상연을 전제로 하는 희곡이라는 거 아시죠? 자, 다음 갑니다. 자, 문학작품의 비평을 가봅니다. 비평. 자, 문학의 비평. 이런 비평이라는 거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그냥 일종의 감상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감상. 자, 비평은 뭐다? 감상이다. 그럼 어떻게 감상할 거냐? 자, 비평은 감상이다. 자, 문학작품을 해석하고 분류 평가하는 일조의 일체 활동의 평가, 감상이에요. 다음 가봅니다. 자, 여러분 비평의 유형 좀 외워주시면 되겠어요. 자, 다른 거 필요 없고요. 비평의 유형입니다. 자, 비평의 유형. 자, 우리 교재로 따지면 23페이지입니다. 23페이지에 비평의 유형 볼게요. 자, 첫 번째 역사주의 비평이 있어요. 역사주의 비평. 여러분 이거 문장 이거 다 기억하려 힘들어. 역사주의 비평이 뭐예요? 작품을 바라보는데 작품에 쓰여졌던 당대 역사적 환경, 시대 배경, 작가의 어떤 성장 과정, 출생 과정 이런 문학 작품 외적인 조건들을 모두 끌어들여 감상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 뭐다? 역사주의 비평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기억의 역사주의 비평인데 여기 디귿의 사회학적 비평과 좀 비교해봐요. 사회학적 비평도 역시 뭐냐면 자, 사회적 소산으로 보고 문학에 반영된 사회문화적 요인들 있죠? 이런 것들 외적 조건이거든요. 그래서 둘을 조금 구별을 좀 하셔야 돼. 자, 봅니다. 역사주의 비평이라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이겁니다. 뭐가 계속 나와요? 지금 보니까 작자. 이게 중요해요. 작자. 자, 작가가 살았던 현실이에요. 자, 그 작가가 살았던 현실을 중심으로 해서 감상을 하는 것을 이야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한용운의 님의 침묵이 있다 이거야. 그죠? 님의 침묵. 자, 님은 뭐 닥치고 있습니다. 이런 시잖아요. 자, 좀 님의 침묵이라는 시가 있어. 요건 이제 시 제목이니까 시를 써봅시다. 님은 갔습니다. 님 is gone. 자, 나는 그러나 but 나는 님을 보내지 않았어. 보내지 않았어. 뭐 가위 냈어? 주먹 냈어? 아니거든요. 자, 보내지 않았어. 이런 얘기야. 자, 그럼 이게 지금 하나의 시야, 시. 작품이란 말이야. 그렇죠? 그럼 이 작품을 가지고 여러분이 감상을 한다고 봤을 때, 자, 이 작품, 님은 뭔데? 님은 떠나간 존재. 그리고 내가 보내지 않으려고 하는 존재.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이제 작품 안에만 본 거잖아요. 근데 그렇지 안 하고, 이 작가가 누구지? 이 작가는 한용운 선생이며, 이분께서는 언제 사셨는데? 일제강점기. 그제 구한말부터 일제강점기를 거쳐서 사셨어. 그래. 그렇다면 혹시 이때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서 강제로 정령당했던 일제강점 시대를 반영해서 해석하면 이거 잃어버린 조국 아닐까?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지. 이런 게 바로 뭐예요? 역사적인 감상인 거죠. 알겠죠? 역사를 끌어들여 감상한다 이거야. 이때 작가가 살고 있는 역사, 당대 현실 이런 것들을 끌어들인다면 뭐다? 역사주의 비평이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자, 다음 갈게요. 자, 형식주의 비평. 작품을 작가, 사회, 독자. 자, 보세요. 작가라든지, 자, 세 가지는 뒤에서 또 다룰 겁니다. 작가라든지, 사회. 자, 이 사회는 현실이에요. 자, 그 다음에 현실이나 시대 같은 거. 자, 그 다음에 독자. 이들과 뭐 해버려? 분리를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만 보는 거야? 작품 자체만 보는 거. 이거 아까 얘기했죠? 이거. 작품 자체만 보는 겁니다. 작품 자체만 봅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 지은 작가가 누군데? 그러면 한용운 님이야. 자, 당대 시대가 언젠데? 그러면 일제강점이야. 일제시대야, 그지? 자, 그 다음에 이건 누가 읽고 있니? 그러면 용춘이가 읽고 있어. 그지? 자, 이렇게 해서 독자 입장에서 이제 감상을 할 수 있겠지? 자, 이렇게 해서 작가라든지, 다시 한번, 작가라든지. 자, 그 다음에 현실이라든지, 시대현실 같은 거죠. 시대현실. 자, 그 다음 독자라든지, 그지? 독자. 자, 독자. 이런 거 다 빼고, 니네 빠져. 자, 너희들 다 빠지고, 자, 얘네들 다 빠지고, 나는 요거만 볼래. 그치? 나는 뭐만 볼래? 요거만 볼래. 작품 자체만 보는 거예요. 이게 시든 소설이든. 자, 이것이 바로 형식주의 비평이에요. 알겠죠? 형식주의 비평.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형식적인 요소에 주목을 하는 것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좀 이따 또 다룰 겁니다. 자, 기억합니다. 작품 자체의 내적인 구조. 자, 형식적인 요소죠? 여기를 분석을 합니다. 잘 보세요. 자, 그럼 뭐가 들어있는데? 언어적인 조직. 이런 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자체 구조. 아셨죠? 네. 자, 미적인 구조, 언어적 특성 이런 말 나오잖아요. 아셨죠? 그래서 외부 세계와는 분리돼서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하나의 체계로 상정한다. 이런 거 언어적인 요소들을 분석하는 거, 표현 방식 이런 거 분석하는 거. 자, 어렵지 않죠? 자, 그다음 사회학적 비평을 볼게요. 자, 사회학적 비평은 아까 역사적 비평이랑 거의 흡사하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자, 문학에 미치는 사회문화적 요인, 그쵸? 이 작품의 해석을 할 때, 감상을 할 때, 당대 사회문화적인 배경을 끌어들여서 감상을 하는 겁니다. 당대가 언제였는데? 난쟁이가 써올린 작은 공이야. 당대는 처음에 60년대 후반부터 70년대 사이에서 일어났던, 자, 산업화와 근대화 속에서 그때 개발되면서 철거민들의 아픔을 다룬 거야. 그때 시대가 그랬었지? 라고 해석을 할 수 있다는 얘기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당대 시대나 사회 환경들을 좀 떠올리는 거 아셨죠? 특히 이제 경제적인 부분까지 포함해서 또 문화적인 부분 다 포함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연관시켜서 작품을 해석할 때 당시에는 말이야 기독교 사상이 조금 더 지배하던 시대였어. 그치? 그러면서 이제 그런 문화적인 요소들, 사상적인 요소들 있죠? 자, 무용적인 요소들의 어떤 영향력 이런 것들도 같이 다룬다고 한다면 그것이 사회학적 비평이구나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아까 말했죠. 역사주의 비평과 차이점 뭐라고요? 이건 꼭 작가에 한정하지 않는다라는 점. 알겠죠? 오케이. 알아두세요. 자, 다음. 여러분 심리주의 분석은 되게 쉬워요, 이거는. 그쵸? 자, 그래서 이거는 프로이트 정신분석학 이론에 근거를 해서 자, 심리죠. 자, 창작한 작가의 심리, 작가 심리, 인물 심리 이런 거 있죠? 독자가 느끼는 심리적 영향 이런 것들 그냥 심리적 측면을 분석을 하는 것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무의식의 흐름을 심리적으로 분석을 한다. 무의식 같은 거 있죠? 인간 내면에 깊숙이 자리 잡은 그런 심리적 요인들 이런 것들까지 살핀다는 겁니다. 아셨죠? 다음 가볼게요. 자, 신화비평, 원형비평. 자, 이거는 뭡니까, 여러분? 신화비평, 원형비평. 그러니까 어떤 작품이 갖고 있는 신화적인 요소. 자, 이런 요소들을 분석해내서 기존의 바깥에 있는 신화들과 연결시킨다는 거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작품이 하나 있다. 이육사의 뭐 광야가 있다. 그러면 이거는 분명히 창세 신화와 연결돼 있어. 그치? 이렇게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작품을 이 신화의 틀 안에 집어넣어서 유형화를 시킵니다. 그래, 예를 들어서 뭐 서정주의 화사라는 작품이 있다. 이것은 분명히 아담과 이브가 사탄, 뱀의 유혹에 넘어간 그 발상이 계승된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얘기지. 용소와 며느리 바위야. 이것은 분명히 성경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 그치? 돌아봤더니 소금기둥 됐어. 뭐 이런 얘기들과 연관이 돼 있어. 라고 얘기할 수 있어. 윤동주의 십자가다. 이거는 바로 구약시대에 죄를 사하기 위해서 순수한 양을 갖다 제물로 바쳤던 그 속죄양, 죄를 대신 대속해주는 양, 그 양에 관한 어떤 이야기와 연관돼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 기본적으로 이 문학작품에 담겨있는 근본적인 화소가 뭐냐? 신화와 연관된 작은 이야기 단위가 뭐냐? 자, 작은 이야기 단위를 화소라고 하는데 그런 신화소들을 분석해내는 비평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신화 속에 존재하는 원형들, 그치? 자, 그런 신화소들. 자, 신화소는 화소라는 것은 작은 이야기 단위죠. 작은 이야기 단위. 자, 그래서 신화의 원형을 파악해서 문학을 이해하는 겁니다. 사실 뭐 이렇게만 이해하는 게 문학이 쉽지는 않죠. 자, 다음 구조주의 비평. 여러분 구조주의 비평은요 뭐랑 유사하다? 형식주의와 유사하니까 특별히 여러분께서 형식주의와 구별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걸 구별하는 문제가 나오겠습니까? 자, 아닙니다. 자, 문학은 고도의 언어로 조직된 자율적 체계입니다. 그래서 구조를 중심으로 분석을 하는 거니까 형식주의, 구조도 형식이거든요. 그러니까 형식주의 비평과 거의 흡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따로 구별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아셨죠? 다음 갑니다. 자, 다음에서 설명하는 문학 연구의 방법. 자, 기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보세요. 문학 작품을 볼 때 작품 그 자체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형성 배경이라 할 수 있는 작자, 사회, 환경. 자, 뭐가 들어갔어요? 작자, 역사주의 방법. 자, 1번이 정답이 되는 것이죠. 알겠습니까? 네, 다음 갑니다. 자, 이제 이게 가장 요즘에 시험에 많이 나오죠. 그죠? 뭐 예전부터 그냥 단골처럼 나왔던 문제니까 그냥 알아두세요. 이거 많이 나오니까. 자, 저는 봅니다. 비평은 크게 이렇게 분류할 수 있어요. 외제라는 것은 작품 바깥에 있는 요소들을 가지고 감상을 하는 거. 그 다음 내재라는 것은 작품 안에 있는 요소들을 가지고 감상을 하는 건데 이쪽을 잠깐 볼게요. 자, 이쪽에 선생님이 지금 아까 님의 침묵을 감상을 하는데 이 님의 침묵이라는 시 있죠. 이게 작품이거든요. 이 작품, 이게 작품이니까 여기다 작품이라고 쓸게. 자, 작품입니다. 이 작품의 바깥에 있는 작가, 그 다음에 시대, 현실, 독자 있죠? 여기다 선생님이 번호를 붙여볼게요. 1번. 자, 그 다음에 시대, 현실은 2번. 자, 그 다음에 독자를 3번이라고 한다면 이 1번, 2번, 3번 있죠? 자, 1번부터 3번까지. 자, 요게 바로 뭡니까? 외제적 요소가 되는 거예요. 작품 바깥에 있는 요소라 이 말이지. 아셨나요? 네, 그 다음 이제 여기 지금 이걸 4번이라고 한다면 작품 자체, 그죠? 자, 이것이 작품 자체 있고요. 이 안에 있는 요소가 바로 뭐다? 내재적 요소다.
여러분, 내재적 요소는 좀 상당히 좀 많이 있겠죠? 안에 보면요. 자, 여기 보면 시적 화자가 안에 들어있어요. 시 전체를 보면요. 그 다음에 시적 화자의 상황, 정서, 태도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시어의 함축적 의미, 상징적 의미 이런 게 있을 수 있겠고요. 자, 비유법 같은 어떤 수사법 같은 것도 들어있을 수 있고요. 시상 전개 방식 같은 거 들어있을 수 있고, 소설이라고 한다면 인물 간의 갈등이 들어있을 수 있겠죠. 그죠?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배경도 들어있고요. 아셨죠? 여러 가지 작품 안에 있는 주제를 드러내기 위한 모든 요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요소들을 바로 뭐라고 합니까? 작품 안에 있는 내재적 요소라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작가를 중심으로 잘 드세요. 자, 작가, 사회, 역사, 현실, 이게 현실이라고 선생님이 시대 현실 같은 거, 자, 시대 현실 같은 거, 자, 이런 거 중심으로 감상하는 방법, 독자 입장에서 감상하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는 얘기죠. 알겠죠? 자, 이것은 외재적인 감상입니다. 외재적 감상. 그러나 작품 자체만 보는 것이 바로 뭐다? 이것이 내재적 감상이다라고 생각하시라는 겁니다. 용어를 좀 암기할게요. 잘 보세요. 자, 이제 한용우님의 님의 춤을 해석합니다. 님 is gone, 님 is gone, 님 갔습니다. 하지만 님을 보내지 않았어. 그 님은 이거 작가 한용우께서는 스님이셔. 불교 신자셨어. 따라서 님은 불교적 진리를 가리키는 거야.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바로 작가를 끌어들이는 감상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아니야. 자, 그게 아니라 이거 분명히 일제강점 겪었던 당시, 따라서 당시 시대 현실을 고려해 봤을 때 반영론적 관점에서 우리가 살펴볼 거야. 그치? 자, 그랬을 때 이 님은 누구야? 이 님은 바로 조국이야. 잃어버린 조국.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 반대로 아니야. 용춘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것은 예전에 나를 버리고 간 그녀야. 그치? 라고 하면서 나를 버리고 간 그녀라기보다는 나를 떠난 그녀. 그치? 누가 떠났을까요? 그 오드리 헵번 같은 사람들. 그죠? 자, 저랑 이제 만났었거든요. 자, 근데 이제 떠났단 말이지. 그래서 생각나요. 아직도. 하지만 저는 보내지 않았어요. 제 마음속에 항상 있거든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구나. 자, 그럼 제 입장에서 독해한 거잖아요.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독자 입장에서 감상한 감상이 되는 겁니다. 자, 정리할게요. 용어를. 자, 문학 작품은요, 작가의 사상이나 경험이나 체험들을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표현론적 관점에서 감상을 하면 작가를 끌어들인 감상이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 반영론이라는 게 있어요. 반영론은 시대 현실을 끌어들이는 관점. 자, 세 번째, 독자 입장에서 이 작품이 독자에게 어떤 효용, 쓸모가 있었고 어떤 영향을 줬는지, 자,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난 이걸 통해서 우리 이웃의 아픔을 돌아보게 되었어. 뭐 이런 식의 내용이 나온다고 한다면 이것은 효용론적 관점, 독자 입장에서 자기에게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감상을 한 거거든요. 자, 그런 게 효용론적 관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작품 안에 내재적 요소만 갖고 감상한 거 있죠. 그죠? 자, 그런 감상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자, 그런 것은 작품은 작가의 손을 떠난 순간부터 완전히 독립된 개체다 이 말이야. 그지? 절대론입니다. 절대론. 자, 또는 존재론. 이라고도 합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이런 용어들을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자, 다음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분 보시면요, 이 표를 보시면서 그냥 기본적인 거 복습만 하고 쭉 넘어갑니다. 자, 외재적 비평 세 가지 나왔죠? 표현론적 관점, 그 다음에 반영론, 그 다음에 효용론. 아셨죠? 자, 생산론, 작품의 생산자니까요. 자, 작품 현실을 모방한 게 문학이다. 아리스토텔레스가 했던 말이죠. 다음, 자, 효용론은 독자, 수용자가 독자니까 수용론이라고도 하는 겁니다. 자, 다음 갈게요. 작가에 대한 연구, 작품의 시대 상황, 작품의 외부적 사실로부터 작품을 이해하는 방법이 전부 다 이거죠. 작가, 그 다음에 시대 상황, 그죠? 작품 외부적 사실, 이런 것들 있죠. 이게 바로, 여기 빠졌네, 독자 같은 거 있죠. 독자의 배경 지식도 다 마찬가지예요. 자, 표현론은 작가의 중심의 감상이다. 다음, 반영론은 뭐다? 현실 세계를 끌어들여 감상하는 것이다. 오케이. 다음, 그 다음에 작품 독자. 자, 독자에게 미치는 효과, 영향력. 그지? 자,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감상하는 것이 효용론이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갈게요. 자, 내재적 비평이라는 것은 작품 자체를 완결된 세계로 봅니다. 절대적 존재로 보는 거죠. 절대적 존재. 작품 연구에만 주력하는 방법이다. 자, 요거 하나 기억하세요. 자, 작품 완결된 세계. 바로 독립된 존재. 그러니까 작품의 외부에 있는 작가나 현실이나 독자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세계. 그죠? 독립된 세계. 완전히 다 독립이 된 거야. 그렇죠? 자, 모두 떠나! 작품의 작가의 손을 떠난 순간부터 독립됐다 이거지.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러분 사실 그럴 때 있죠. 내 의도는 그게 아닌데. 저 집에 가고 싶어요.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닌데 내가 표현된 말은 집에 가고 싶어요? 지금 집에 가고 싶다고? 너가 지금 이 일을 포기하겠다는 거니? 더 이상 공무원은 안 되겠다는 얘기니? 아니요. 저는
제가 집에 가고 싶다는 얘기는요, 제가 제 인생에서 정말 제가 원하는 집에 가고 싶다는 뜻으로 열심히 살겠다는 뜻이었는데 라고 설명해봐야 소용없죠. 자, 이미 작가 입을 떠난 순간부터, 화자 입을 떠난 순간부터 걔는 독립적으로 의미를 구성하게 되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거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의도대로, 작가 의도대로 다 표현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작품이 독립적 존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셨죠? 자, 작품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자료는 작품밖에 없으면 어쩌저쩌저 하면서 이제 이런 얘기를, 작품의 언어, 작품 안에 있는 요소, 유기적 구조, 형식, 이런 거 있죠. 언어, 문체, 운율, 표현 기법, 이런 거 있죠. 작품 안에 내재된 요소들, 이런 거 중심으로 감상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종합주의 비평은 뭐 이걸 종합한 거니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작품에 접근하는 관점이 주어진 글과 유사한 것은, 이게 이제 뭐 여러분 기출 문제니까요. 같이 보시면 될 겁니다. 자, 볼게요. 자, 나는 너를 만든 너의 주인이 조선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안다. 너를 만든 너의 주인이니까 이게 바로 뭐예요? 작가잖아요. 자, 그래서 작품을 접근하는데 이 너가 바로 작품이거든요. 이 너가 작품이에요. 자, 이 작품을 만든 너의 주인이 있지, 그지? 너의 주인은 분명히 이런 사람일 거야 라고 해서, 예, 작가가 어떤 사람인지를 추정하면서 감상하고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네, 오케이. 자, 그래서 봅니다. 이게 작품이죠. 이 작품에는 해방전, 오후, 이거 반영론이네요. 네, 시대를 끌어들이고 있어. 다음. 다음이 아니죠. 여기 보니까 작가의 체험 나왔다. 예, 금방 속을 뻔했네. 1번이 정답이네요. 자, 다음 갈게요. 2번. 황소의 독진 늙은 얘는 이 작품에는 인물들 사이의 대화가 이거 서술자도 여러분 작품 안에 있는 화자죠. 다음 묘사, 표현 방식. 이거 뭐죠? 내재적 감상이에요. 다음 황석영의 삶 보가는 길은 70년대 급속의 산업화. 노동자들의 삶, 이거 뭐야? 반영론적 관점이네. 시대 현실을 끌어들이고 있어. 최인의 광장, 우린 뭐죠? 독자죠. 우리 독자에게 이런 바람직한 태도가 무엇인지 진지하게 질문을 던지고 있어. 우리 독자에게 이러한 영향력을 주고 있고, 이런 효과를 주고 있다라고 얘기했죠. 이거 뭐였죠, 여러분? 뭐죠? 예, 효용론이었죠. 효용론.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우리 선생님이랑 같이 지금 우리 교재에서 20 몇 페이지죠? 25페이지까지 마쳤고요. 네, 한 문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자, 기출문제. 다음 작품을 내재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는 게 뭡니까? 물어봤어. 여러분 작품이 이렇게 있대요, 그냥. 자, 이런 거 작품 자세히 읽을 필요 없어. 자, 봅니다. 시인의 의지적 삶. 자, 이거 뭐죠? 작가 중심으로 감상하고 있네. 이거 뭐야? 표현론. 다음. 눈과 기침하는 행위의 상징적 의미. 이 시어나 식구. 자, 시어나 식구의 상징적 의미. 이건 작품 안에 있는 요소만 감상하는 거니까 내재론. 자, 그 다음 시인은 죽음조차도 별로 들어오지 않았던 사람이야. 이거 역시 작가를 끌어들인 감상, 표현론. 자, 다음 4.19 혁명 이후 강렬한 현실 인식에서 나온 작품. 자, 이거 뭐죠? 시대를 끌어들이고 있죠. 반영론적 관점에서 감상한 것이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자, 여러분 1강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우리 비평까지 살펴봤고요. 네, 다음 시간에 여러분 문예사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뭘 사달라고요? 문예사조. 자, 문예사조를 얼마나 많이 사달라고 하는지 여러분 2강에서 우리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는 주용춘 선생이었습니다.